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철규 의원에게 사무총장을 맡기는 등 예상대로 친윤계가 주축이 된 당직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당직에 친윤 의원들이 주로 배치된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초선 강대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금융권 위기와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급락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금융과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13시간 만에 초진이 완료돼 현재 잔불 정리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10명이 연기를 마시고 소방관 1명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유 씨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실시합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맞춤형 연습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미 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방어하고 반격에 성공한 뒤 북한 지역에서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등을 벌이는 연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2,000톤급 잠수함 824 영웅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원점은 함경남도 신포 일대 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략 순항미사일 2기가 1,500km 거리의 팔자형 궤도를 각각 2시간 6분간 비행한 뒤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적 준동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불변한 입장이 표명됐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 개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이런 가운데 한미는 새벽 0시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방어와 반격을 구분하지 않았고 북한 지역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대민 지원 등 안정화 작전을 포함한 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훈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도 부활했습니다. 먼저 공군은 23년도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하여 오늘부터 23일까지 각급 부대별로 결전 태세 확립을 위한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연례적인 방어 훈련을 도발 명분으로 삼는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전시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난 불이 화재 13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오전 11시를 기해서 초진 보고를 하고 대응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 잔불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연기를 마시고 소방관 1명이 다리를 다친 걸로 파악이 됐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대책을 서둘러서 내놨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다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구제금융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고객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을 보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예금주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주는 현지 시각 월요일부터 보증 한도인 25만 달러 이상 예금도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대책에 납세자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도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고 자산 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그니처 은행에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예금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 금융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을 개혁해 더 이상 연쇄 부도와 같은 도미노 현상은 없을 거라고 자신한 겁니다. Systemic large banks that were bailed out, and we're certainly not looking, and the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means that we're not going to do that again. 재무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고위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긴급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금융권 위기와 관련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김엄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아침, 우리 시간 오늘 밤 은행 위기와 관련해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what was the banking crisis? What's that?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13일 아침 연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필요할 때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다시는 처하지 않도록 이번 혼란의 책임자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현지 시간 12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과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재무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당국과 함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지런히 일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신속한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자찬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혈세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속한 SVB 금융그룹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 10만여 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SVB 금융그룹 지분을 10만 795주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2,319만 6천여 달러로 우리 돈으로 306억 원 정도였으나 주가가 폭락한 데다가 현재 거래 정지 상태로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이는 직접 투자액으로 위탁운용까지 포함한 현재의 전체 투자 규모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SVB 파산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의 요인과 사태 진행 추이, 또 미국 당국의 대처 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필요할 땐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과거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 상황별 대응 장치가 잘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전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거래의 문을 더 활짝 여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출렁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반짝 오른 뒤부턴 매일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월에 6조 2천억 원어치 순매도에 나서더니 2월엔 2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이번 달 들어선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선 겁니다. 기대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 시사하면서 결국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역시 떨어졌는데 반면 해외 주식 거래에는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챗봇, 챗GPT 열풍에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관련주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식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챗 GPT 열풍이 불면서 AI 관련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잡기에 분주해졌습니다. 먼저 삼성증권과 미국 대체거래소와의 독점 계약이 만료되면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주식 주간 거래를 제공함으로써 24시간 미국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고객의 매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고요. 정부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로 투자할 수 있는 토큰 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계좌관리기관부터 시작해서 발행업, 장외중개업, 장내시장의 중개 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트렌드와 경제 상황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측근이 숨지면서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책임론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는 유서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있는데 당내에선 정치적인 억측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실제 유서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정치적 억측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의 어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잡아서 비판의 소재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특정 어떤 고발인이 안타까운 어떤 사망이 있었는데 네. 그 사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여야 간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도 추정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맞서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중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보자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정과 경기도 도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냈고 그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의 수사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그 도정과 시정의 당사자들은 조사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시정과 도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 정책들을 지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조사를 하면서 그 당사자들을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좀 먼저 저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그럼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지 한 10개월 되고 과거 지향적 법치주의 퇴행을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저는 하나된 힘으로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이 이 시점에 당원으로서 저는 의원으로서의 저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단일 대우. 네. 이렇게 당내 단일 대우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 그만큼 당이 위기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신뢰의 위기. 신뢰 위기가 예. 의원 간의 신뢰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슨 개를 나누어서 서로 간에 공격하는 양상까지 발생되는. 두 번째는 당원들이 또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결과를 보고 우리 당 당원들도 굉장히 실망해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고 크게 보면 또 국민들이 여의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서 의원들 간에 또 당원들 사이 또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다 이건데 혹시 당대표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의원들끼리의 그런 부분들에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입장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의 불신 해소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도 그런 부분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표가 가장 큰 책임자이기 때문에 강대강 전략 대신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거취 여부보다 당의 혁신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당 중진인 박영선 전 장관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그 사건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E에는 E라는 강대강 전략을 구사를 해왔는데요. 조금 이것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좀 프레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에는 이 전략으로 계속 나갔을 때 과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공감을 해줄까? 그러면 그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저는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거취하는 아무 상관없고. 네, 그런 어떤 무슨 거취가 뭐 당대표를 내려놓냐 안 내려놓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국민의 눈에 얼만큼 혁신적인 정당으로 비춰지느냐 이것이 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든.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부터 강력범죄수사대 등 5개 팀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탐문 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오늘도 2차 현장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사무총장과 대변인단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사무총장에 재선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에 초선 박성민, 조직부총장에 초선 배현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공천 실무를 맡은 핵심 당직에 친윤 의원들이 주로 배치된 가운데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초선 강대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에는 초선 유상범, 강민국 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원외 대변인으로는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김혜령 전 김기현 후보 캠프 대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측근인 김민수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미일 공급망 결속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와 부품 기술을 활용해 파운드리 지배력을 강화하고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30년 만에 반도체 제조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을 선택한 것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한 부품 소재 기술을 그리고 그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두 나라의 반도체 연합전선은 메모리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에 나선 우리 기업에는 부담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반도체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어려워진 여건의 탈출구로 곧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푸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량용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관계 회복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법안 등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역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자국 중심주의 정책에 어떤 예외 조항을 얻는다든지 페이버 아닌 페이버를 좀 받는 그러한 기회 요인은 분명히 생긴 것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5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실적을 보면 이번 달 10일까지 수입액은 20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지만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16.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49억 9,5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번 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27억 7천만 달러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4천 명 늘어나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8만 8천여 명 증가했고 제조업에서도 8만 4천여 명 늘어 2021년 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돌봄과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 정상화 등으로 서비스업 가입자도 25만 3천여 명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대규모 병역 면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과 병무청이 오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37명에 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일단 수사 결과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오늘 이른바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3개월 동안 활동한 합동수사팀은 오늘까지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공범 등 모두 137명을 기소했고 이 중에 7명을 구속했습니다. 뇌전증 진단을 꾸며내 병역을 회피한 면탈자는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추가 기소된 래퍼 라비에 더해서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 또 현직 의사와 의대생, 변호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의 자녀들 등이 면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병역 브로커로는 김모 씨와 구모 씨 이렇게 2명이 적발돼 구속 상태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로 16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한의사와 전 대형 로펌 변호사 등 20명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들은 자녀의 병역 면탈을 위해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거나
발작 같은 질병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은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병역 판정 전후를 꼼꼼히 관리하고 또 신청자 각각의 상황과 유형에 맞춰 병무청을 속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2명이 받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도록 추징 보전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합동수사팀은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조작해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라플라와 가담자 등 7명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라플라는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은 뒤에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복무지도관과 공무원 등은 라플라의 소집 해제를 돕기 위해 출근했지만 작은 지각과 조퇴, 병가로 근무가 마치 어려웠던 것처럼 141일의 출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제도 개선책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특히 뇌전증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인 소변 검사에 혈액 검사를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그러면서도 실제 뇌전증 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또 내년까지 병역 면탈 통합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면탈 의심자를 꼼꼼히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급에서 6급 판정자의 범죄 이력과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을 다시 살펴보는 한편 연예인이나 체육선수 등은 별도 관리 대상으로 빼서 병역 처분 후의 활동까지 추적 관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하권에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낮부터 풀릴 예정입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얼마나 추웠습니까? 오늘 아침 내륙 대부분 지방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온보다는 상대적인 온도 변화가 더 심한 꽃샘추위였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별 기온을 보면 대관령이 영하 8.7도, 파주 영하 4.6도, 서울도 영하 1.9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낮과 비교하면 10에서 15도, 그제와 비교하면 무려 20도나 낮아진 겁니다. 다행히 이번 꽃샘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로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날이 풀리겠습니다. 네, 기온이 오르면 또 산불이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내린 단비가 그동안 기세를 올렸던 산불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크게 번졌던 경남 하동 산불도 어제 낮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에 모두 진화됐는데요. 어제 전국에 내린 비는 경남 하동의 10mm를 비롯해 5에서 20m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비의 산불 억제 효과는 보통 이틀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남 거제 사등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됐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내렸던 비가 마르기 시작하면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농가 폐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기억만으로도 끔찍한데 나를 괴롭힌 가해자를 계속 봐야 한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강제 전학을 간 줄로만 알았던 가해자를 새 학기에 다시 학교에서 마주치게 된 피해 학생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모자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주먹으로 정수를 찍었어요. 먹던 음식을 얼굴에 뱉고 매일 아침 내 책상을 뒤집어 엎어요.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당한 학교폭력 피해 내용입니다. 볼펜 잉크를 터뜨려 사물함을 어지럽히고 다 마신 우유팩을 가방 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실명까지 거론하며 욕하거나 부모님 사업장을 터뜨려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끝에 수업 시간, 그것도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 주장입니다. 화장실을 이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고 이제 알게 되면 이제 화장실 위에 와서 쳐다보거나. 이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목된 가해자 4명은 폭력 행위 대부분을 부정했거나 고의성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썼지만 끝내 피해 학생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심의위는 학생 1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나머지 3명에게는 5에서 10일의 출석 정지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 4명 중에 2명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주범이고 너무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 2명만이라도 전학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그중 1명만 전학 결정이 난 거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새 학년 새 학기. 적어도 넷 중 1명만큼은 다시 볼 일 없다는 생각에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등교 첫날 전학 간 줄 알았던 핵심 가해자를 학교 복도에서 떡하니 만났습니다. 학교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미리 어떤 말도 듣지 못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강제 전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 절차의 한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시간을 번 반면 피해 학생의 고통은 거의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더 큰 2차 가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 피해 학생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가해 학생 부모는 YTN과 통화에서 4명이 함께 집단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며 경찰 조사에서 그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에 자신의 자녀와 피해 학생이 함께 놀며 잘 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전학 여부를 다시 결정할 행정심판은 이달 중 전북교육청에서 열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더글로리 연출을 맡은 안길호 PD가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안길호 PD는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을 통해 1996년 필리핀 유학 시절 여자친구가 본인 때문에 놀림거리가 됐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있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깔끔할 텐데 이유가 뭘까요? 제보는 Y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섭니다. 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 SUV 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 대형 버스 자체가 휘청일 정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당시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업체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보상하겠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내면 이제 이런저런 일에서 불이익이 굉장히 많고 힘들거든요. 공제 버금가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피해자는 원칙대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주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분들에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면 제 자비나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되게 불안했고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돌연 보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데 그토록 꺼렸던 이유는 뭘까? 서울시가 버스 업체를 상대로 해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업체 평가 항목을 보면 천정 가운데 차량 사고와 차량 피해 보상액 지수 배점이 180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사고로 집계되고 그만큼 평가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 즉 성과 이윤과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성과평가를 통해 상위 40개 업체까지는 기본 이윤에 더해 성과 이윤을 지급하지만 40위권 밖에 있는 업체에는 기본 이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 이윤이 2에서 3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평가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체 지급하는 합의금을 버스기사가 자비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20분 이상 정차했을 때 그 사유를 바로 지자체에 보고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자부담이 적발됐을 때 평가 점수를 대폭 삭감하고 감점시키는.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2년 동안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환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이 몇 가지 종류인지 충분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머니게임을 벌이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결국 전격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SM 경영권은 카카오가 가지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얻어냈습니다. 양측의 합의 배경, 특히 일대 주주 하이브의 양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전격 합의는 지나치게 뛴 SM 주가가 배경이 됐습니다. 올해 초 7만 원대였던 SM 주가는 지분 인수 전에 불이 붙으면서 2배 상승했습니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나서자 장중 한때 16만 원도 뚫고 코스닥 시총 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승자가 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결국 승자의 저주는 물론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팬과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창의적인 결과물이 아닌 돈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데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경우 신성장 동력인 위버스와 SM 가수들의 협업이라는 실리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SM 미래 가치에 대한 불투명성, 통합 과정에서의 과다 비용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반드시 SM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절실하게 필요한 건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에게 경영권을 주면서 하이브는 실질적인 플랫폼 사업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M 지분 20% 가까이를 확보한 하이브는 하지만 인수 절차를 중단했을 뿐 인수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4.9%를 보유한 카카오도 예정대로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이번 합의는 잠시 휴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하고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협업 추진이란 말을 꺼냈는데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로 보입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정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이번 사태가 부른 이미지 훼손을 회복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국 정부는 틈만 나면 타이완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타이완의 역사를 보면 중국 주장의 대부분이 허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 칭강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헌법까지 꺼내들며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是中美关系第一条不可跨越的红线. 중국 측의 영토 주장에 대해 타이완은 주권 국가로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무리 왜곡해도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面对威权主义不断的扩张，唯有持续强化国家的战力跟韧性，我们才能够确保国家安全和利益。 이와 관련해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의 데니로이 박사는 타이완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중국 본토의 통제 밖에 있었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통치 기간은 매우 논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은 1885년에서야 청나라에 공식 합병됐고 불과 10년 뒤인 1895년 청일전쟁 패배로 그마저도 끝났습니다. 이후 타이완은 1945년까지 5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1928년부터 이후 15년간 일관되게 타이완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했다고 로이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영토 주장을 중국 공산당의
기억 상실이 빚은 허구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임승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 확정 후 일성으로 조국 통일의 대업은 중화민족 부흥이라며 타이완 통일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연설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과 타이완 독립, 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겠다고만 덧붙였습니다.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이란 측은 미국과 죄수 교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즉각 이란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국영방송에 나와 미국과 죄수 교환을 위한 초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미국 측이 마지막 기술적 준비로 바쁘다며 조만간 죄수들이 교환되기를 희망했습니다. موضوع تبادل زندانیان موجود بین ایران و آمریکا به یک توافقی در روزهای اخیر دست پیدا کردیم.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양측이 지난해 3월 죄수 교환 문서에 간접 서명하고 승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앞서 핵 합의 복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 죄수 맞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외신들은 유엔과 카타르, 스위스가 죄수 교환 협상을 중재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거짓말이라며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된 3명의 미국인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이란이 부당하게 구금한 미국 시민의 석방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은 70억 달러의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와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이란 언론은 지난주 죄수 교환 문제와 함께 이 동결 자금도 풀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태평양에서 만들어진 열대저기압 사이클론이 남미 페루와 에콰도르 해안가 마을을 강타해 최소 1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페루와 에콰도르 언론에 따르면 사이클론 야쿠가 페루 북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주일 가까이 우박과 강한 비가 쏟아져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에 토사가 덮쳐 한때 7만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웃 국가인 에콰도르에서도 서부 마나비주에서 3명이 숨지고 2천 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새로 맡은 클린스만 감독이 3월 A매치를 치를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출전 멤버가 주축이 되고 수원 삼성의 이기재 선수가 새로 발탁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짝 카드는 없었습니다. 카타르 멤버 26명 가운데 부상 중인 홍철과 윤종규를 제외한 24명이 그대로 발탁됐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수 가운데는 왼발을 잘 쓰는 측면 수비수인 수원 삼성의 이기재 선수만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더와 공격수도 카타르 월드컵 멤버 그대로입니다. 예비 엔트리로 카타르 월드컵에 갔던 셀틱의 오영규가 대표팀 명단에 들어온 것 정도가 눈에 띕니다. 클린스만호의 벤투호 주축 멤버가 그대로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을 살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20일 파주 NFC에 소집돼 24일 울산에서 콜롬비아와 28일 서울에서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콜롬비아에게는 역대전적 4승 2무 1패로 앞서 있고 우루과이에는 1승 2무 6패로 뒤져 있습니다. It will be packed house and full stadium, and hopefully we're gonna win. But it was exciting for me to see the stadium after a long time. I was here in 2002. 이번 명단에서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었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클린스만호의 색깔에 맞는 선수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표팀 승선을 향한 소속팀에서의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에서 2연패 뒤 첫 승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오늘 저녁 7시
중국과 예선 리그 마지막 4차전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손 투수 원태인이 선발로 나와 3연패로 이미 탈락이 확정된 중국 타선을 상대합니다. 중국전에 앞서 열리는 호주 체코전 결과에 따라 8강 탈락 여부가 결정되지만 선수들은 이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입니다. 일본은 어젯밤 오타니의 3점포를 앞세워 호주를 7대1로 꺾고 4전 전승 8강을 확정했습니다. 독일 오픈 배드민턴에서 새로운 여자 복식 조합 백하나 이소희 콤비가 세계 2위 조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랭킹 32위 두 선수는 결승에서 마스아미아 시다조를 2대0으로 첫 우승을 합작했고 집안 싸움이 벌어진 남자 복식에서는 최솔규, 김원호조가 서승재, 강민혁을 꺾었습니다. 국제대회 3연속 우승을 노렸던 단식 간판 스타 안세영은 세계 1위 야마구치에 완패했습니다. 한낮에도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3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더 낮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동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이들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 탓에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